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계속돼 가지고 이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희망 박람회에 와서 앞에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답은 이미 이분들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도전과 성공, 실패를 반복하면서 또 새로 도전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저는 실패 경험담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나는 기술 창업 이렇게 성공했다 해가지고 14명의 벤처 대표들을 예로 들어서 기술을 가지고 부산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14명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항노화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킨 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국어책에 나오던 시인데요. 플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입니다. 간단하게 노랗게 단풍던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보던 나그네는 될 수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덤불 숲속으로 굽어드는 한쪽 길을 멀리 시선이 닿는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큼 멋진 다른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 이 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불이 더 무성하고 밟히지 않았으니까요. 비록 그 길로 가면 그 길 또한 나머지 길과 같이 되어버릴 테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아직 아무도 밟지 않는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날을 위해 첫 번째 길은 남겨두었네.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내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어디에선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한숨 지으며 이 이야기를 말하게 되리라. 수 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지금 제가 이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이 시기에 어디선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가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사진이고요. 대학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남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라. 너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해가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선택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보다는 적은 사람이 택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길을 택해 왔었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반 할 때 사진인데요.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인생의 길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모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셨던 그 점프 프로그램 같은 거는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마치면서 당연히 임상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행상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싸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하루하루 벌어갖고 먹고 살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임상을 택해가지고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을 하겠다니까 어머님이 한마디로 물으시면서 공부하고 싶냐?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공부해라. 뭐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졸업생이 한 200명 되는데 저 혼자 기초학을 택했죠. 199명은 그 임상을 택하고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는 길은 이게 임상의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환자를 접해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하는 의학 분야입니다. 원래 의학이라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관계되는 어떤 행위라 하고, 의학은 실제로 종합예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돼서 공급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질병의 근본에 대한 탐구를 통하고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기초의학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초를 택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목이 좋지 못하니까 물을 잠시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읽은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의술, 의학, 의도.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술이고, 그 의술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 학문 연구를 하는 것은 의학이고, 그 의학은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떤 철학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의학이 앞으로 미래의 의료 산업으로 그 산업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자료들을 보고 이제 이 분야로 직접 들어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경제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바뀌고 최근에 지식 경제로 바뀌면서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많은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지식 경제 중에서 하나가 바로 바이오 경제로서 바이오 의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기술들의 생명 주기를 보면은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색했던 생화학은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고 있고, 이 생화학이 인간의 유전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제 맞춤하고 가게 되는데, 도중에 나왔던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그를 진단에 이용하는 진단 바이오칩, 이런 것들이 성장기와 도입기에 지금 접해서 점차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산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자본으로 바꿔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보고 있는 의료는 이렇습니다. 진단, 치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있죠. 의사가 진단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 여러분 어떨 때 갑니까? 아플 때 갑니다. 아프다는 거는 자기가 진단 이미 한 거죠. 의사한테는 왜 갑니까? 예, 당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역시 아프네요. 동의받으러 갑니다. 법으로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의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 자신이 진단했고 가가지고 이제 약 타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느끼기도 전에 본인의 생체 시그널들을 갖다가 감지해가지고 본인이 질병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알려주고,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출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병에 많이 걸릴 수 있고 또는 건강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걸 사전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전적인 소인을 이해를 하고 사전 검사를 통해 갖고 발병 전에 발병하거나 또는 조기 진단을 통해 가지고 맞춤 치료를 하고 개인별 관리를 하는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들이 전부 산업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생화학을 택해 가지고 그때 암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암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전병 공부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 IT 기술인 정보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생물 정보학을 공부를 했고, 여기다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면서 방송통신대 컴퓨터공학과에 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상을 장식하던 게 BTIT가 융합해야 미래의 산업이 있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BT를 하는 전공자로서 의과대학 교수로서 IT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호랑이 글로 들어가자 해가 호랑이 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알고 의과대학에 생명의료정보학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대학교에는 슈퍼컴퓨팅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학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2006년도입니다. 생명의료정보학실을 만든 건 2002년도고, 근데 과를 만드는 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빅데이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전에 아무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근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미래는 유전 정보와 여러 가지 임상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개인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의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엄청난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스포트되는 그러한 의료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BTIT를 융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학교에서 과를 개설하고 센터를 만들고 하면서 중간에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또 산업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병 진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유전병을 진단을 하는 이런 노력들 가운데서 영예롭게도 이런 한국의 10대 명의 중에 잠시 들어간 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잠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왜 힘드냐면 여기 지역희망 박람회인데 부산 지역이 다른 시골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수도권과는 그래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극복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의과대학 교수인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하기가 힘들고 주변에서 동료들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왜 남 하지 않는 짓을 너는 하느냐. 10년 전에 해야 된다는 거. 남 하지 않는 짓을 하면은 특히 보수적인 의학에서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패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은 결핵이었습니다. 결핵은 이 빨간색 지역들이 결핵이 빈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인데 결핵에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 있고 1년에 700만 명이 새로운 환자가 발병하고 20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도 후진국병이라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약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개발하면 엄청난 돈 들여서 개발하면 약을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핵에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성결핵입니다. 약을 쓰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약에 듣지 않는 내성 결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해가 치료를 해줘서 그 고통을 덜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키트를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진단 키트가 가져야 될 수천 개의 데이터 중에 2개의 데이터가 식약청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학 또 의학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만 하게 되면 그 패스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진단 키트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성공을 못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공은 했지만은 논문도 내고 국제 잡지에 내고 했지만은 실제 사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실패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경영에 대한 무지가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사업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기술 컨설팅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술 개발자들에게 경영에는 신경 끄시고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단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돈이 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실패의 핵심적인 요인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이제는 앞에서는 다른 기업 하시는 분과 협력해 가 있는데 이제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그 상동이 빌딩이 이제 그 비행기에 때문에 이제 그 사고가 나면서 이 백색 공포 탄저균으로 그래서 이 뭐 밀가루만 있어도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그 지역을 갖다 폐쇄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위험한 균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최첨단 연구 이력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현장에서 탄저균을 당장 어떤 간단하게 딱 갖다 대가지고 이게 탄저균이 맞다 아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없다는 거는 또 새로운 도전이죠. 자기나 나나 모르는 거 똑같고 못하는 거 똑같으니까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 최신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학에서 저희들이 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폐혈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브리오 폐혈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폐혈증 우리가 원인 모르게 고열이 나고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진단 정확하게 못하고 항생제 정확하게 못 쓰면은 며칠 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진단 후에 일주일 이내에 30 내지 50%가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는 비형간염. 비형간염 우리나라 경우에 전 세계 우리나라 3, 4%가 감염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약 40만 명 정도가 만성 간염 환자이고 해마다 2만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더 무서운 것은 정상인에 비해서 비형 간염 환자는 100배의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간암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염일 때 관리를 해가지고 간암으로 진행이 안 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산업은행에 투자 유치도 하고 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개발한 것이 시학생 성인의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진단이란 것은 임상에 쓸 수 없으면은 돈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저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시학생 성인에 성공했습니다. 시학생 성인에 성공하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뭡니까? 돈이 들어와야 될 차례죠. 즉 선순환 고리에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행정이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통해 가지고 또 시장님이 뭐 신기술 혁신산 이런 것도 주시고 했는데 사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또 보험에 등록이 돼야 보험료가 적용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장애가 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또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벽이 많았는데 솔직히 13년 전에 메디칼 마켓 의료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과정인 줄 알았으면 시작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겪어 가지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한 15년간의 이 시간들 제가 30대 후반부터 50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 동안 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은 그 아무도 해보지 않으면 겪어보지 못한 부분들. 그런데 이미 국가적으로는 바이오 의료가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숙명을 안고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느낀 것은 결국은 산업이 없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들도 다 전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 경험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령화 대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령화 대책은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연금을 넣고 적금을 들고 하면은 미래에는 나이 들었을 때 그 여윳돈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낸 돈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 갖고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그때 젊은이들이 번 돈으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무엇이 답이냐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모작 경제, 일모작, 그 젊을 때 벌어서 즉 경제 활동 인구가 15살에서 이제 65세까지인데 그때 벌고 그 뒤는 은퇴 가지고 그냥 쉬는 그런 세대에서 그것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가지고 이모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모작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경제 축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선순환골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노인 건강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항노화를 하게 되면은 항노화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항노화 엔티에이징 하게 되면은 피부가 그냥 팽팽하고 얼굴이 좋게 보이는 이런 것들 항노화 엔티에이징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항노화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항노화는 몸 내부의 건강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돼 갖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헬스 앤 웰리스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인데 0이 5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대략 80세 정도가 평균 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암을 정복한다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을 정복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 5, 6년 정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그랬는데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게 되면은 한 30년 이상을 더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가 나온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항노화 의학에서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 2년 전에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우선 연구 과제로 나이가 들면 건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감소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50 이상이 되게 되면은 1년에 1% 정도씩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근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운동력이 줄어들고 그것은 악순환으로 통해 가지고 질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식품 소재와 기기 개발하는 과제를 정부와 지자체, 부산직화시의 도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 2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한 3차년도에는 임상시험까지 해서 아마 식약청에서 최초로 건기능 저하 방지 식품 소재 개발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구지만은 앞서 제가 10여 년간 했던 그 성공과 실패, 성공 실패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연구실과 기업의 사이에 있는 갭이 무엇이냐겠습니다. 연구실과 기업의 사이에 있는 갭을 어떻게 처음부터 예측하고 메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이 산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겠느냐. 그것을 적용시킨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력이 줄어들게 되면 활동성이 감소해 가지고 질병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실제 끊어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강한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단순히 뭐 약뿐만이 아니고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건강은 잃고 이제 한 50대 정도 돼 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자기 건강이 없는 사람하고 솔직히 건강은 충분한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건강은 있다. 나이 들면서 몸이 건강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지득체의 균형 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령화 대책 중에 핵심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지식 교육뿐만이 아니라 체력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노인으로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기기, 소재, 식품, 약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중에게 제공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12월 미국 항노화 의학회에 라스베가스에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호응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건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건기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항노화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이것이 고령화 대책으로서 이제 저희가 충분한 답을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정부하고 그다음 지자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이 만든 것은 아니고 저보다도 앞에 지금은 국회에서 공천을 못 받으셔가지고 외부에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의원을 하시던 이종혁 의원이 국회에서 엄청난 활동을 통해 갖고 이 사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에서 만든 것을 학계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연구기관들과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엄청난 한 2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챌린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건강한 노년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결국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어서 오래 사는 것을 실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적극적인 노화 예방과 적극적인 노화 극복, 이 부분이 항노화의 핵심이다 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집중을 한 것은 적극적인 노화 예방이고 향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노화 극복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실버 산업하고 항노화 산업이 뭐가 좀 다를까 하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버 산업은 예를 들어서 전동 휠체어 개발, 나이가 들어서 잘 못 걸으시는 분이 앉아서 그냥 스위치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고령 친화 산업이고 실버 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스위치 앉아서 스위치만으로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으면 우리 다리 근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그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는 이후에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항노화에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신체를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 우리 신체가 건강을 갖다가 본능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바이탈리티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한 노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주름이 짙는데 주름을 갖다가 펴는 성형외과 기술이 그것은 실버 산업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건강한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먹고 그 다음에 심혈관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운동을 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 세포가 활력을 가지고 팽팽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항노화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앞으로 해야 될 의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제대로 그것을 열어가자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에서 최초로 정부와 부산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항노화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오면은 이것이 항노화 효능을 갖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해 줄 수 있는 판정 연구 기관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노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개발된 많은 그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부산의 이런 항노화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항노화 산업에 유효하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부산을 통해서 그것이 산업화되고 세계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를 구축한 것이 바로 지난 1년 동안 진행을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단계들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분명히 작은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성공으로 못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한 방향으로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
그 하나의 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단위 프로젝트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으신데 중간고사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공부의 끝입니까? 아니죠. 또 기말고사까지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다음 학기 잘하면 되죠.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 중학교 때 공부 뭐 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또 잘하면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많이 하면서 계속 성공하면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실패 마라 하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 성공하기가 쉽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면 실패자로 낙오자로 판정을 합니다. 자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자인데도 실패자에게 실패자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공했을 때 너 참 재수 좋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성공과 실패는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음 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 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다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오늘 3명의 연자가 이야기했지만 각각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이 다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실패 원인 분석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패를 스스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더 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 단계의 도전에 에너지로 쓸 때 그것이 다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많이 쓰는 예가 impossible을 콤 하나 찍고 띄어쓰기 하나 하면 impossible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작은 실패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 작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다음번에 더 큰 재도전이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축적된 에너지는 더 큰 도전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 경우에는 지난 15년간의 여러 번의 작은 성공과 실패가 항로와 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한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그 재난을 갖다 극복하고자 하는데 제가 도전을 하는 그러한 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성공이 아니고 더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실패를 용인하고 그 다음 성공의 기회로 삼는 새로운 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도들 이것들은 저를 갖다가 더 당금질하기 위한 과정들이고 또 하나의 도전 여러분 눈앞에 유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부산대학교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숨이 차죠. 저도 숨찹니다. 강의하는 것만 숨차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진짜 숨찹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가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달려가 가지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리 가려면은 혼자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기 위해서는 팀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동지를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다음 사실은 준비를 하다가 못한 슬라이드가 뭐냐면 항노화를 도와주시는 분이 수십 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항노화 패밀리와 함께 같이 새로운 미래를 또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작은 실수들이 또 있습니다. 작은 연구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를 또 많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또 폄하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하나하나의 성공과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프로를 위해 가지고 계속 한 방향으로 끝까지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전에 중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그 인내심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